안녕하십니까. 저 새내기 성공센터의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스마트 드론 공학과 전공대회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선배님들은 우리 박상혁 교수님 항공우주 제어 시스템 연구실에 김도영 선배님하고 박재희 선배님, 유재훈 선배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질문을 해주신 그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 선배님들께서 한 꼭지 한 꼭지씩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겨가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제가 이제 소개를 마쳐드리고 우리 항공우주 제어 시스템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브리핑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 분야,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을 오늘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도영 박사님 모시고 다음 꼭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스마트 드론공학과 전공대회 행사에서 항공우주 제어 시스템 연구실 소개를 맡은 박사과정 김도영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연구실은 항공우주 제어 시스템 연구실인데 이제 우리 연구실은 고정익 무인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양쪽에 이렇게 날개 달려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무인기를 자동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도 제어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며 이를 산업 전반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은 박상혁 교수님이시고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졸업하시고 석박사를 이제 MIT에서 학위를 하시고 이제 본바리디어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학교로 오셔서 계속 지금까지 교수님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의 연구 관심 분야는 고정익 무인기와 PAVA 비행 동력학 유도 제어 및 항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연구생은 저를 비롯해서 박재희, 유재훈, 김태림, 박찬홍, 이재훈 이렇게 6명의 연구생이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 학생 수네요. 네, 이거 그림은 저희가 이제 고정익 무인기를 이제 비행 시험 학교 앞에 활주로가 있어요. 뭐 안 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시국인지라 앞에 활주로가 있는데 활주로에서 이렇게 비행 시험을 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연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요 연구로는 장기 채공형 소형 태양광 드론이고 이 연구는 항우기 배재성 교수님과 공동 연구가 되겠고요. 이제 이 연구의 특징은 이제 날개에 설치된 이런 태양 전지 판을 통해서 생성한 전력을 이용해서 이제 일반 드론에 비해서 이제 오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조라면 개조죠. 그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태양 전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배터리에 충전하고 그를 또 이용해서 이제 오래 날고 멀리 날고 그렇게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형 태양광 부문 국내 최장 채공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연구실과 배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이제 32시간 동안 비행기를 날린 그런 기록이고요. 여기서 소형 태양광 부문이라고 이렇게 한정 지은 게 항우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항우연에서 이제 성층권 그게 날개 길이가 5m인가 뭐 그랬었나요? 더 넘나? 하여튼 그게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거 빼고 그냥 태양광 무인기 국내 최장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항우연에서 이제 성층권 태양광 무인기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기록을 깨면서 저희는 소형 태양광 부문에서만으로 한정되게 돼버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동체에다가 다양한 임무 장비, 뭐 카메라나 뭐 전파 강도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 이것저것 측정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생 좀 눌러줄래? 안 되네.
소리가 안 나는데 뭐 소리 뭐 음악밖에 없으니까 30초짜리 짧은 거니까 보고 이렇게 제주도 가서 날린 영상이에요. 제주도랑 과제를 한 2년 제주도청과 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실제 임무 수행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영상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실제 제주도 가서 날린 영상이고 이게 제주도 무슨 해변이더라? 곽지 해변이었나? 네, 곽지 해변에서 이제 태양광 무인기 날렸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공할 때 밤에 띄워요, 저희가. 밤에 띄워서 어떻게 되냐면 밤에 띄워서 그 완충되어 있는 배터리를 그 동이 틀 때까지 소진을 하고 동이 트면 이제 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날개에 태양전지로 충전을 해서 또 날고 또 한낮 동안 충전해서 또 밤에 날고 그런 식으로 전기 채공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징어뱀과 갈치뱀과 떠 있는데 이제 날리는 거고 이와 같은 경우는 그 과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청이랑 과제를 하면서 제주도 일주도 했어요. 비행기를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제주도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게 비행기가 노란 색깔의 비행기가 날아간 경로고 이 빨간색이 우리가 차 끌고 비행기를 쫓아간 거예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3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나왔고 이제 이거를 완료를 해서 성공적으로 과제를 마칠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다음 연구는 영상 기반 고정익 드론의 강제 실속 착륙이에요. 이제 강제 실속 착륙이라면은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비행기가 원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와요. 대각선으로 하강하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아마 항공우주학계로 온 지금 들으면 뭐 실속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느니 뭐 그런 거를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동 같은 경우는 실속 영역을 넘어서 더 뒤에 있는 그쪽 영역을 사용해서 이렇게 날 수 있는 비행으로 이제 원래는 활주로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쭉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내리 꽂아버리죠. 추락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기 영상 드론의 자동화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F-22 형상, 이 F-22 RC 비행기예요. 실제로 팔고 있는 그 락히드 마틴에서 라이센스 따서 팔고 있는 동일한 형상의 이거를 이제 자동화를 수행을 하죠.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 고정익 형태의 무인기랑은 조금 다르니까 형상이 날개 뭐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가지고 이제 전투기 형상의 무인 비행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법칙을 설계하고 매우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특수 비행 상태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제어 법칙을 설계 및 검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활주로에서 이렇게 날리고 이륙하고 이렇게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연구실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네. Q&A 이 내용에 대한 Q&A를 잠깐 받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릴게요. 뭐 연구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뭐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뭐 누가 대답할 분 대답하시죠. 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지? 힘든 걸 사실 여기서 제가 지금 박사과정 질문을 친구들이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을 모르는구나. 그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이제 대학원생에 대한 이런 대학원생이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한 밈들 그런 짤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다른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대학원생들이 뭐 노예 생활이다 뭐 그런 표현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힘드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물론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안 힘든 게 어디 있겠냐면은 이제 이게 석사과정, 박사과정, 대학원을 한다는 게 이제 더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그
지식의 그 틀을 조금 더 인류 지식의 틀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쵸. 네. 그래서 힘들기는 하죠. 힘든데 뭐 그만큼 보람이 있고 사실 저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행 시험 나와가지고 잘 되고 제주도 이제 한 바퀴 돌면은 그것도 유일하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니까 뭐 그런 것도 보람차고 그렇죠. 네. 군대는 언제 가는 게 군대 질문.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기 다음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같이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저희 연구실 관련 질문이 아니고 이거여서 대학원 진학 관련 군대 이거는 제가 이거를 제 전문이에요. 예, 제 전문이라서 이거는 제가 이거를 한 바퀴 돌고 이걸 한 바퀴 돌고 아니 먼저 이거부터. 뭐 이거 먼저 할까요? 예, 이거 먼저 할까요? 군대는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군대 사실 여기서 군대를 갔다 온 친구가 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전문연구원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전문연구원 준비하고 있고 얘는 현역으로 갔다 왔고 그래서 군대 대학원 진학 예정이구나. 대학원 진학 예정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내가 대학원을 어디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해외로 갈 것이냐. 그럼 이제 해외로 가고 싶으면 빨리 갔다 와야 돼요. 군대를 1학년 뭐 마치자마자 1학년 1학기 마치자마자 또 뭐 요즘 시국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갔다 와서 이제 2학년부터 전공 공부가 시작될 거예요. 그럼 이제 2학년 때 전공 공부하면서 학점 쌓고 이제 4학년 때쯤 돼가지고 이제 해외 교수님한테 컨택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외 대학원 진학은 이루어지게 되고 국내 대학원 진학을 원하면 군대 문제를 대학원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전문연구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전문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이 이제 보충력을 받을 그 병역 처분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테크트리라 그러죠. 그게 다양해요. 그 좀 몇 개가 있는데 크게 보충력이면은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대학원 진학해서 그 공익 안 하고 내가 연구실에서 남은 기간은 그 3년 동안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되고 이제 현역인 경우는 이제 현역인 경우는 이게 칠판으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편할 텐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해서 우리 학교에서 뭐 전교 한 4, 5등 대학원 진학 희망자에서 4, 5등 정도 된다. 이거는 네 저희 학부였으니까 저희는 300명 기준에서 4, 5등 정도 든다. 여기는 이제 학과니까. 근데 이제 300명 중에 한 4, 5등 정도 될 자신이 있으면 카이스트를 갈 수가 있어요. 대학원으로. 그러면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연구원이 자동으로 편입이 되죠. 요새는 뭐 TO가 어떻게 돼가지고 바로바로 못 들어간다고는 하던데 주변 이제 친구들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를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IST 카이스트 뭐 말고도 뭐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뭐 대구도 있나? 대구 뭐 그런 울산과학기술원 그런 데 가면 IST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거기 붙은 거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 가면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니라면 이제 우리 학교 옵션이 서울대 진학이 있고 자대 우리 항공대 대학원 진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죠. 그런 경우는 내가 알아서 시험을 그 탭스 알죠, 여러분? 탭스를 쳐서 탭스랑 대학원 성적이랑 반반 섞어서 지원자에서 위에서 잘라요, 티오만큼. 그렇게 해서 전문연에 뽑혀서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부설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설 연구소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께 권한이 있죠. 그 부설 연구소에 TO를 내 학생을 넣을 수 있는 그 권한은 이제 각 교수님마다 있으니까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택을 할 때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뭐 병역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뭐 다른 분들은 뭐 병역 관련해서 그러니까 언제 얻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얘기를 할 거 있나? 저는 일단 우선 어 되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대학원 만약 군대를 안 가고 전문연구 요원이라는 제도를 이수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복잡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해가지고 1학년 끝나고 그냥 군대 바로 갔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속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카투사나 의경으로 해가지고 1학년 끝나고 그냥 아싸리 금방 갔다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근데 군대가 너무 가기 싫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 싶으면은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기술원을 가는 것도 방법일 거고 아니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대대학원에 진학한 다음에 탭스를 봐서 이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이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본인의 좀 결정을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되신 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도용 선배가 하는 걸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군대 갔다 오게 되면은 시간이라는 게 좀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더 다른 곳에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 도영 선배가 하는 거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마냥 그 군대 가는 시간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험에 치기 위한 탭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탭스에 들이는 시간 또한 또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서 군대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 편입 전문연구원으로 편입될 시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여기가 학교에서만 3년을 복무를 하면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전문연구원을 하게 되면은 2년은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1년은 다른 국가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야만 그게 뭐라 그러지? 복무가 완료되는 그렇게 제도가 바뀐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 생각이 있으면 이 부분도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정량적 지표를 드릴게요. 영어를 자기가 정말 자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탭스를 쳐서 갈 거면 저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말해주는 게 나을까요? 제가 영어 공부 안 하고 토익을 쳤을 때 영어 공부 안 하고 토익 쳤을 때 885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갖고 나는 탭스도 괜찮겠다 하고 탭스 들어갔다가 개박살 나가지고 320 몇 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편입이 되려면 보통 여기가 우리 학교가 수도권 TO로 들어가니까 커트라인 계산하면은 한 탭스 지금 600점 만점에 한 440점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492점이 떴는데 그거 만드는데 한 9개월 걸렸고 9개월 중에 한 5개월? 5개월, 4개월 동안은 하루 종일 영어만 했어요. 눈 뜨면은 단어 외우고 뭐 하루 종일 영어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된 거니까 뭐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게 첫 번째 맞죠? 드론 관련 및 그 위의 자격증 중에서 따신 것이 있는지 궁금해. 근데 비슷해요. 이 질문이 아. 먹어요. 그러면 같이 통틀어서 하죠. 그러면 이제 나부터 갔으니까 이제 저기서 올라. 이거 좀 선배 쪽이 하는 게 맞지 않나? 내가 맞아? 준비? 딴 거? 딴 거? 제가 대학교 와가지고 딴 게 이제 비행기 이번에 항공안전법이 3월부로 개정돼가지고 드론을 날리려면은 이제 국가 자격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 무인 비행기 2종을 취득을 했고요. 근데 뭐 이거는 드론을 안 날리려면은 뭐
굳이 뭐 필요 없는 자격이고 그거 말고는 저는 학부 때 일식조리 기능사 딴 거? 그거 딱히 자격증이랄 게 이제 대학원 진학하면은 딱히 없네요. 이제 근데 취업하실 분들은 이제 보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기사를 많이 따죠. 그 학부 4학년까지 전공 공부한 게 기사 문제랑 겹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를 따면 이제 회사 들어갈 때도 좋고 들어가서도 수당 같은 게 몇만 원씩 나오나 봐요, 매달.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기사를 많이 따죠. 뭐 채팅창에도 올라왔고 그 사전 질문 목록들을 봤는데 자격증 관련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정량적인 기준을 달성하면은 취업이 잘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에서 오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취업이랑 대학원 진학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는 전공 공부에 더 힘쓰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더 맞고 그다음에 만약에 취업을 염두하고 있다. 나는 학부까지만 하고 무조건 취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사 자격증, 뭐 일반 기계기사나 항공 기계기사 같은 그런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고 크게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을 따기보다는 차라리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서 그렇게 성적 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공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사기업을 좀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보다 공모전 입상 경력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인사팀에서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매몰되기보다는 공모전 준비나 뭐 그런 거를 더 대외 활동 같은 거를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친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또 여기서 하면은 저기 아까 말씀해준 저기 박재희 선배가 그 지금 현대차 연구장학생이어가지고 현대차에서 이미 뽑혔어. 이제 전환만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현대차에서 이제 금전적 지원을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 전형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취업 쪽 관련해서는 또 이 선배한테 이 선배가 말하는 게 뭐 거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 이 질문이 자격증 관련 질문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되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따봤거든요. 뭐 3D 프린터 지도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창의과학 교육 지도사 자격증 아니면 뭐 되게 뭐 이상한 것들 자격증 되게 많이 따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박재희 선배가 말한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격증의 개수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땄느냐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알고 좀 더 개발하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분야에서 하고 싶은 거나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까 제이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공모전이나 아니면 좀 대외 활동 같은 거를 해보면서 그 기술을 좀 더 갈고 닦는 과정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뭐 이거 저기 채팅으로 물어보신 분이랑 그 교재나 방법에 대해서 교재나 방법? 제가 할까요? 그리고 뭐 드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나 방법 같은 거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되게 질문이 러프한 게 그러니까 드론에 대해서 뭐를 알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운용에 대해서 조금 총체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건지 뭐 저는 일단 질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책을 굳이 살 필요는 없고요. 구글이랑 유튜브에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드론이 진짜 궁금하면은 그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만큼 빠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비행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직접 비행기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항공우주학개론 읽고 그 다음에 무슨 전투기 설계 기초라는 책을 사서 그런 거를 보고 만들려고 해봤는데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고 다 수식밖에 없으니까 이게 전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랑 구글에 쳐가지고 비행기 만드는 법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막 외국에 엄청 할아버지들이 비행기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면서 따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모터랑 뭐 ESC를 어떻게 달고 그냥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마 1학년 수준에서는 드론에 대해 공부하는 데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박재희 선배의 말에 동감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학부 4학년 동안 학과 공부만 했어요. 저런 제작 그런 것 쪽은 좀 안 해봤다 그래야 되나, 못 해봤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전공 공부만 하다 보니까 대학원 들어오면 또 실무도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거 직접 납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차이가 나긴 하고, 확실히 그거를 직접 해보는 게 나아요. 유튜브 보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유튜브가 되게 좋은 게 한국 영상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있는 드론 영상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고 그냥 일단 만들어 보는 게, 근데 아마 이제 주변에 그런 거 하는 제가 그랬어요. 주변에 그런 거를 할 줄 아는이라 그래야 되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턱 막혀버리면은 이거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드론 키트는 또 막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멘토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멘토들에게도 물어보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 뭐 저희 연구실 슬쩍 와서 물어보면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거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해서, 그렇다고 그냥 드론 키트 사가지고 바로 우리 연구실로 오지 말고 유튜브 보면 진짜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갖고 논다고 취미 장난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 뭐 중간중간에 저희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꽈리 질문 같은 거 나오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 다음 질문. 뭐가 있다. 이 스마트 드론 공학과가 교차 지원이 되나요? 교차 지원이 되니까 문과 학생인가 본데. 그 혹시 대답을 좀 해주시면은. 교차 지원해서 오셨나요? 예, 교차 지원이 돼서 문과 학생도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해볼까요? 그래, 너 할 거 있으면 해줘. 제 주변에도 지금 문과 출신이었다가 이제 공학 쪽으로 간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랑 직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기초 과목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막 문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막 벡터 같은 것도 안 배우고 뭐 적분도 그렇게 막 심화돼서 배우는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학교 와서 아무리 1학년 때 좀 기초 과목 가르친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가 이과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과 쪽 계열 학생이 온다면은 어차피 이후 전공 내용은 다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지금 그 문과 계열 학인 자신이 이과 계열 학생들과 차이가 날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수학 지식 같은 거를 조금 더 기본을 탄탄하게 쌓아놓고 전공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되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추가로 공부하는 거? 너 할 거 있니? 더? 아니요, 추가로 공부? 이것도 아까 그 답변해드렸던 그
유튜브 쪽 공부를 하는 게 아마 빠를 거예요. 전공 공부는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대학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저기 너무 꼰대 같은 이 시작인데 그 이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양의 수학 문제를 풀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공대 같은 경우는 과제량이 어마무시해요. 뭐 이제 연습 문제 홀수번 풀어라, 짝수번 풀어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막 50문제, 40문제씩 되는데 그게 뭐 산수처럼 1 더하기 1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그런 공학적 그런 통찰력, 인사이트가 딱 내재돼 있어서 그런 뭐라 그러지? 그 통찰력 그런 인사이트들도 내장돼 있고 그 전공 추가로 공부하면 좀 이과 및 공학 공부라 그랬는데 이과 및 공학 공부 책을 펴시면 아시겠지만 다 수식이에요. 수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본인이 정말 의지가 있고 그러면은 진짜 뭐 기초적인 수학부터 시작해서 쌓아 올라가면 제일 정석이고 베스트지만 아마 그게 힘들 것 같아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경험이 사실 어디 나가서 진짜 내가 만들어 보고 얘기하는 거랑 그냥 뭐 책 몇 번 보고 얘기하는 거랑은 급이 다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저도 비전공자들이 요즘에 막 드론 뜬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이런 것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뭐 경영학과 친구들이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전공 분야기도 하고 저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호기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을 계속 푸시를 하려면 이게 노력만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비전공자가 공학책을 딱 펴서 거기에서 쏟아지는 공학 수학 그 적분 기호들을 보면은 바로 한숨이 나올 텐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시중에 파는 드론 장난감을 사서 그걸 한번 날려보고 그냥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날까? 이게 왜 날까 해서 왜 나는지를 찾아보고 또 그런 거를 찾아서 글을 읽다 보면은 되게 좋은 애니메이션들도 많은데 그냥 왜 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찾아보면은 거기에서 또 꽈리 질문들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왜를 찾아가면서 그냥 되게 간단한 거부터 일단 그냥 일단 실제가 있는 거를 사서 그런 걸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1번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는 아까 앞선 질문이랑 동일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1, 2학년 때 이건 필수로 해야 3, 4학년 가서 편하다라고 할 수 있는 활동 공부는 무엇인지 이거를 누구 먼저 할까요? 그래. 이게 뭐 1, 2학년 때 필수로 해야 3, 4학년 때 가서 편하다. 그러니까 뭐 1, 2학년 때 지금 새내기로서 뭔가 이거는 꼭 해야 하는 활동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일단 1학년 1학기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뭐 저 때만 하더라도 라떼는 마리아가 나오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학번들 선배들은 그냥 3.5만 넘기면 다 대기업 간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찬 시대였기 때문에 진짜 매일 듣던 말이 놀아라였어요. 1학년 때는 모두 놀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말을 잘 듣고 열심히 놀아가지고 이제 기숙사를 쫓겨났죠. 성적이 안 좋아서. 근데 뭐 그때 논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후회는 없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교양 과목 같은 거는 굳이 막 목숨 걸고 학점 따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교양 활동, 교양 수업 같은 거 할 시간에 나가서 막 저는 이제 꼭 연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1학년 때 연애를 꼭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연애를 하고 막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결국에는 전공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서 뭔가 어딘가 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는 코업을 한다는 건데 이게 되게 상대방과 대화가 안 되는 어른들이 많아요. 이게 나이를 먹었지만 대화가 잘 안 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연애를 함에 있어서 이제 싸워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그런 거를 좀 1학년 때 많이 깨우치고 군대를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너 할래? 먼저 하실 거면. 난 뭐 상관없는데. 그래요? 먼저. 아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그냥 딱 정석적인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1학년 때 시언어 과목을 배운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언어 과목을 조금 시간을 좀 들여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3학년, 4학년 때 가면은 이제 직접 막 보드를 갖고 막 프로그래밍을 하고 아니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제어를 하던가 뭐 좀 어려운 걸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배운 전공 공부로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에 옮겨 적는 게 생각보다 저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그냥 수업을 똑같이 따라가되 그냥 계속 숙달되게 반복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컴퓨터로 정리하는 것만 터득을 해도 나중에 3, 4학년 때 들어가면은 되게 확실히 편하다고 저는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저는 일단 우리 학교에서 학부 4학년까지 다 맞춰본 입장으로 학교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뭐 과외로 학교에서 뭐 그 정해진 과목 18학점, 21학점을 말고 자기가 나가서 따로 뭐 전공 공부나 뭐 그런 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그 기초 과목들 뭐 수학이나 그런 것만 정말 탄탄하게 미니멈 A제로 받을 정도 공부해 놓으면 계속 커리큘럼이 잘 돼 있어서 기초가 쌓이고 또 다음 학년 공부하면 그걸 베이스로 또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A제로 정도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면 뭐 계속 학년 올라감에 따라서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공부는 하면 될 거고 활동은 사람 많이 만나보는 걸 저도 추천을 해요. 지금 시국이 참 사람 만날 수가 없는 시국인데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대외 동아리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쉽네요. 그러면 이게 뭐 이 시국이 나아지면 대외 동아리나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런저런 놀 수 있는 활동? 집에서 뒹굴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답변이 될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1학년 동안 열심히 해두면 특히 좋은 과목, 배워두면 좋은 툴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데 이거를 제가 먼저 답변을 할게요, 그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커리큘럼만 잘 이수를 하면 참 점점 학년이 올라가도 전혀 어렵거나 못 따라가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두면 특히 좋은 과목. 뭐 일단 굳이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교양보다는 전공이 우선이 되겠죠. 전공이 우선이 되고 지금 1학년은 전공 과목이 없으니까 기초 과목들 수학 있죠. 그리고 뭐 있지? 이제 2학기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C 언어 같은 거 그런 거 배울 텐데 그런 거 그냥 과제 내주는 거 제대로 하고 사실 그것만 해도 1학년, 2학기, 2학년부터는 내주시는 과제만 진짜 솔루션 안 뺏기고 자기가 직접 공부해서 풀어도 벅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 해도 뭐 툴 다룰 줄 알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저는 잘하고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질문의 취지가 저는 결국에는 뭐 어떤 툴 같은 거, 뭐 좋은 과목, 특히 좋은 과목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기초 필수가 괜히 기초 필수가 아닌 게, 다 잘 해야 합니다.
그 2학년부터 있을 전공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기초 소양이에요. 그거를 좀 소홀히 하면 전공을 배울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고, 1학년 때 특히 좋은 과목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배워두면 좋은 툴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1학년 때는 뭐 아마 1학년 정도의 지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카티아 정도? 그러니까 어떤 설계 툴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공학에서 의미하는 툴은 어떤 모델, 그러니까 어떤 자연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그 해석 툴들을 많이 의미를 하는데, 1학년 때 그런 막 해석 툴들을 다뤄보고 얘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수준에서 그런 툴을 다뤄봤자 엔지니어 측면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테크니션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툴을 다루는 오퍼레이터 정도로 그냥 접근해가지고 하는 거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생각하는 게 이 4년 동안 훨씬 중요한데, 그냥 그 버튼 클릭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짜잔 해가지고 나 이 툴 다룰 줄 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뭐 그런 친구들 보면서 내가 너무 늦은 것 같다, 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뭐 굳이 툴 같은 거는 1학년 때 안 배우셔도 되고요. 코딩이나 뭐 너무 해보고 싶으면 설계 프로그램 정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저도 막 굳이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좀막 어렵고 심화된 걸 해보겠다고 툴을 쓰는 거는 저도 그렇게 엄청 유익하다거나 뭐 엄청 좋은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대신에 뭐 C 언어랑 되게 유사한 언어 체계가 있는 뭐 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3학년, 4학년 뭐 대학원 와서도 쓰는 건데, 굳이 매트랩으로 막 엄청난 걸 하려는 게 아니라 C 언어 1학년 2학기 때 C 언어를 배우는데 그 C 언어로 배운 거를 그냥 똑같이 매트랩으로 한 번 더 써본다? 이런 활동만 돼도 뭐 되게 매트랩이 익숙해지는 것만 돼도 저는 좀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트랩은 구글에 치면은 되게 설명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막 따로 막 책을 안 사도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저는 매트랩 같은 거를 조금씩만 해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뭐 이건 마이크 온 김에 제가 먼저 할게요.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이 필드를 좋아하는가, 정말 흥미가 있고 더 공부해보고 싶은가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사실 그것만 결정이 되면 내가 정말 더 배워보고 싶고 그렇다는 마음이 결정이 되면 사실 그게 끝이죠. 그거 뒤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뭐 시간이나 금전이나 그런 거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국내 대학원 진학은 저기 장학재단에서 그 학자금 대출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은 그렇게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 전공을 정말 더 공부해 보고 싶은가, 밤을 새서 정말 실무를 하면서도 밤을 새고 공부를 하면서도 밤을 새워가도 힘들지 않을 것 같다. 뭐 그게 오케이가 되면은 뭐 다른 것들은 국내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는 뭐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게 대학원을 지금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저도 1학년 때부터 원래 대학원은 뭐 무조건 가겠다, 이제 석사까지 할 건지 박사까지 할 건지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대학원은 무조건 갈 거였고,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거라서 진학할 때 딱히 뭔가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금전적인 고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는 질문이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어디 좀 구체적인 대답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은 저는 분야를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1학년이라서 뭐 뚜렷하게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없을 텐데 일단 뭐 고려해야 될 사항. 근데 모를 텐데 나중에 한 3학년이나 4학년까지 되면은 어렴풋이라도 내가 이런 분야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분야에 관련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대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야만 제대로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도 크게 막 뭐 육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뭐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거는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채팅창에 네. 이 현대차장 학생 관련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 얘기를 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마 학생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대기업은 연구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을 거예요.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SK도 아마 연구장학생이 있는데 연구장학생의 취지가 뭐냐 하면 결국에 R&D 용역을 뽑겠다 이 말인데 지금 취업난이잖아요. 다 취업난인 건 알고 계실 거고 취업난인데 만약에 100명이 졸업을 해서 입사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 90명 정도가 서류에서 다 떨어지고요. 나머지 10명은 모든 기업의 서류가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인재를 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얘를 다른 기업에 뺏길 것 같으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학교에 다닐 때 서류 전형으로 아예 뽑아버리고 자기가 장학금을 줘서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 연구장학생 신분으로 전환 면접이 돼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의무복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의무적으로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장학 제도인데 이건 아마 3학년 그 학부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2, 3년 전만 해도 학부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요새는 학부생에 대한 연구장학 트랙을 거의 없애는 추세고 석사 트랙을 넓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회 기반이 고도화되고 산업 기반도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이 학부 수준으로는 R&D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있어서 보통 이제 연구장학생 지원을 하시려면은 대학원을 무조건 진학을 하셔야 되고요. 연구장학생에 합격이 되면은 각 기업들로부터 등록금 그 장학금을 주게 되는데 이게 한 금액으로 하면은 일단 대학원 등록금은 다 나옵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석사를 마치게 되면은 전환 면접을 거쳐서 취업이 되는 그런 장학 트랙이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한 번쯤은 다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가 할래? 뭐 지금 질문이 일단 1번에 관한 질문은 아까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이제 뭐 진학 뭐 일단 2번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먼저 드릴게요. 뭐 진로 방향을 알기 위해 하면은 뭐 좋을 만한 경험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항공기 엔지니어였고요. 이게 점점 구체화가 돼서 이제 뭐 좀 무인 공격기에 그런 제어 컴퓨터를 만드는 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단 1학년 때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고 하면은 그 교내에 굉장히 공모전이 많습니다. 뭐 로키드 마틴이랑 MOU를 한 것도 있고 에어버스, 그다음에 보잉데이라고 하는 뭐 그런 각종 대회들이 있는데 그런 대회들을 다 나가보고 그 대회를 나갔을 때 그 팀에서 맞는 포지션들이 매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항우기 출신이라서 저희 학과에는 세 가지 그러니까 2차 전직 같은 세 가지 트랙이 있는데 이제 구조 설계랑 동제어, 열유체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뭘 잘하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분야에 관련된 거를 다 해봤어요. 그 해봤다는 건 이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모전에 나가서 그 프로젝트를 맡고 프로젝트에서 그 역할을 맡으면서 이게 구글로 찾아보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내가 이제 동제어를 좀 더 재밌게 느끼고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거의 매 학기 공모전을 다 나가서 그런 식으로 좀 진로를 좀 구체화를 했죠. 그리고 대학원 이거는 좀 마지막에 한 명이 정리해서 질문하는 걸로 하고 아까 보잉데이가 나와서 그 공모전이죠. 이제 공모전이 됐죠. 보잉데이의 혜택이라 그래야겠네요. 저는 사실 그 보잉데이라는 게 그 매년 교내 공모전을 열어가지고 보잉 코리아 임원진들도 외국인들이에요. 임원진들도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영어로 아마 그러면서 이제 공모전 통해서 이제 1, 2, 3등인가 1, 2등인가 한테는 이제 미국 보잉사 견학 기회를 줘요. 근데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모전 그 뭐라 그러지 혜택 중에서는 제일 그 단위 시간당 단가가 제일 높은 그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 학부 때 한번 대학원 때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 보잉사. 저 학부 때는 보잉데이란 게 없고 그냥 토익 점수랑 학점 돌려가지고 이제 위에서 자르는 순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래서 뭐 제가 공모전에 관해서는 뭐라고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거기에 선발이 되면은 200만 원을 줘요. 그냥 통장으로 200만 원을 쏴주면 이제 거기 200만 원 중에서 자기가 항공권, 숙박을 다 해결을 하는 건데 일단 프로그램은 1주짜리예요. 1주짜리여가지고 보잉 에버렛 팩토리 구경 시켜주고 VIP로 그리고 휴스턴을 건너가가지고 나사 스페이스 센터 투어를 또 해줘요. 거기도 VIP로 전용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미국 그 시애틀 어느 숙소에서 집합이고 저기 휴스턴 숙소에서 해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앞뒤로 내 돈을 더 붙여서 일정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 여행을 더 하고 만나든 끝나고 미국 여행을 더 하든 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200만 원에서 항공권 숙박비가 굳으니까 내 돈은 그냥 뭐 국내 여행 수준으로만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좋은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보잉 플랜트 견학, 나사 스페이스 센터 견학도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잉 플랜트 견학 같은 경우는 VIP 우리가 한진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VIP 배지 카드 그런 걸 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은 저기 위에 3층에서 이제 유리벽으로 보는데 우리는 이건 돈 주고도 못 하는 거예요. 보잉 쪽은. 그래서 우리는 가가지고 그 배지 달고 전담 엔지니어가 붙어가지고 그 골프카트 타고 막 돌아다니면 옆에서 막 랜딩 기어 이렇게 막 랜딩 기어 막 접히고 펼쳐지고 있고 여기 막 설계도 떠 있고 막 그런 걸 진짜 보고 와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엄청 좋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보잉데이도 잘 공모전 준비하면서 얻는 것도 많을 테고 만약에 수상을 하면은 가서 엄청 좋은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 네,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로 방향에 대한
이번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가 대학을 들어온 이유가 뭐 대학원에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대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해서 회사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4학년이나 3학년쯤에 아마 방학 때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활동을 단기간이라도 하게 되면은 직접 기업에 가서 그 기업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상상했던 그 전공에 대한 것과 그리고 정말 그 분야에 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 갭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한 번씩 하게 되면은 내가 뭘 하게 되겠구나라는, 뭐 어떻게 되면 단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얻게 되니까 저는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3번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대학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일부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학원을 이제 일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정말 랩 바이 랩이어가지고 뭐 어느 연구실은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그 출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되는 게 있고 자기 공부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시간 맞춰 나오고 자기 템포에 맞춰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건데, 뭐 이제 아까 일이라는 표현과 공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국가연구개발과제, 나라에서 이제 돈을 줘가지고 프로젝트비를 줘가지고 뭐 억 단위 아니면 뭐 작게는 몇 천만 원 단위 1년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를 연구하겠다를 따와서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일이 되는 거고요. 공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학부 때랑 전공 과목이 있고 이제 그거를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공부가 있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근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공부 일을 하고, 그렇게 왜 대학원 건물에 불이 안 꺼지는지 그러한 이유가 될 것 같네요. 뭐 또 다른 뭐 얘기할 게 있으면은 대학원이요? 그 정도면은 답변이 됐으려나?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면, 드론 관련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먼저 답변을 하실 분이 있나요? 이게 질문이 되게 추상적이랄까? 제가 할까요? 그러면 네. 뭐 이 관련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면은 어 되게 드론이 되게 세세하게 분야가 다양하겠죠. 뭐 전자, 통신, 그다음에 재료, 제어, 뭐 되게 다양할 텐데, 일단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만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제어랩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학은 항상 경제랑 엮여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규모의 경제를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폼팩터를 만들었다고 해도 중국 같은 단가 낮은 데에서 그 카피 떠버려가지고 하드웨어를 대량 생산해버리면 한국에서는 그 이렇게 어떻게 이길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의 경제로부터 좀 비교적 좀 자유로운 분야라서 좋은 기술을, 좋은 알고리즘을 짜갖고 소프트웨어 코딩에 실어 넣어봤자 그거를 쉽게 카피 뜨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드론이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을 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이거 관련해서 충분히 제이 선배가 답변한 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DJI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도 이제 드론을 날리고 그렇게 많은,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서
날린다는 표현을 만들어서도 날리고 이런저런 드론들도 해보고 하는데, 야, DJI 거는 진짜 왜 얘네들이 1등을 하는지 날려보고 뜯을 때부터 왜 얘네들이 세계 1위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뭐 밖으로 빠진 얘기긴 한데 뭐 제이 선배 답변이면 뭐 충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적인 또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지금 한국에서 한국에서 유인 전투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공자라는 칭호가 붙을 거니까요. 이게 지금 유인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가 미국에 전혀 딸리지 않습니다. F-35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A사 레이더의 그 하드웨어 수준이 거의 동등한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이걸 운용한다고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딸리거든요, 한국계. 그 이유가 이제 소프트웨어고 그 실제 경험들이 축적돼 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서 좋은 하드웨어에 좋은 소프트웨어를 실어서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프트웨어 기술이 딸려서 좋은 하드웨어를 개발은 했지만 그거를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예만 봐도 드론 쪽에서도 아니면 뭐 다른 산업군에 대해서도 하드웨어보단 소프트웨어가 앞으로도 지금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어떠한 계기나 이유로 연구실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먼저 할게요. 그럼 저는 아까도 여기 제이 선배가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우주미기계공학부, 이게 드론 스마트 드론 융합학과가 신생학과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항공우주미기계공학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트랙이 3개가 나눠져 있어요. 연료체, 동제어, 구조생산.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해서 처음에 2학년 커리큘럼상 2학년에 다 들어보게 돼 있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흥미있는 전공 과목 쪽이 뭔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동제어 쪽이 재미있어서 계속 그쪽 과목 위주로 수강을 하게 되었고, 이제 종합설계라고 이제 졸업 작품이라고 보면 되죠. 그거를 할 때 이제 저희 지도교수님을 과목을 신청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연구실을 선택했고, 저도 옛날부터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비행기 쪽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또 제어가 맞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비행기와 어느 정도 전공 과목 적성이 맞는 제어를 이렇게 합친 게 저희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고정익 무인기 제어다 보니까 이제 이 연구실을 선택을 하게 됐네요. 네, 뭐 저도 뭐 원래 구조 랩이랑 제어 랩이랑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흥미도 제어 랩 제어 쪽에 흥미를 훨씬 더 느끼기도 했고, 네, 뭐 아무래도 흥미가 제어 쪽에 더 많이 있어서 그쪽 연구실을 찾아보다가 이제 저는 고정익 무인기가 훨씬 더 재미가 있어서 박상혁 교수님 연구실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앞에 말씀하신 두 선배랑 상당히 비슷한 이유인데요. 저도 약간 항공기 제어하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도 약간 고정익 무인기를 되게 좋아해서 이쪽 분야로 연구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저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원하는 연구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랑 여기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두 질문이 맥락이 비슷해서
네, 한 번에 답변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이것도 뭐 일단 국내 대학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 대학원에 이제 타대가 있고 자대가 있어요. 타대는 이제 다른 대학교, 이제 자대는 이제 우리 항공대를 의미하는데 똑같아요. 이제 한 3학년 2학기쯤 끝나서 이제 3학년 2학기 성적표 나올 때쯤 1년 전이죠. 그러니까 진학하기 1년 전쯤에 내가 1년 전쯤 되면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런지가 대충 이렇게 잡혀요. 내가 뭐 어떤 과목 쪽이 흥미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가 나오고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다.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컨택을 하게 돼요. 이제 컨택할 때 뭐 이제 본인의 성적표나 뭐 영어 점수 같은 거를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 컨택 메일을 보시고 한번 면접을 보자고 이제 오면 면접을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들어와라 그러시면 대학원 입학 전형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 입학 전형은 사실 그 지도 교수님이 들어와라 그러면은 이건 카이스트는 제외고 서울대랑 여기 우리 자대만 얘기인데요. 들어와라 그러면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입학 전형은 뭐 별 무리 없이 아마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카이스트 여기 혹시 카이스트 가실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등수 위에서부터 자기가 이렇게 뽑히고 나서 선택을 해요. 거기는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어느 레벨 갈지 모르죠. 어느 레벨 갈지 모르는 그런 거고 뭐 이 정도면은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 뭐 더 할 거 있나? 제가 뭐 지금 눈높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또 첨언을 하자면 뭐 카이스트를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뭐 자대랑 타대랑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디 회사에 취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빨라요. 교수님이 사장님이고 그 교수님한테 성적 증명서랑 뭐 지금까지 했던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서 그게 이력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교수님 눈에 들면은 이제 그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학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하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뭐 있니? 얘기해. 그럼 저는 중요한 내용은 앞에 두 선배가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직접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원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논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럼 그 논문을 쓰신 교수님들과 연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연구실에서 제가 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중점으로 봐서 제가 희망하는 연구실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 연구실에 컨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학부 때 공부한 내용을 논문 형식으로도 만들고 그리고 따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도 정리를 해가지고 교수님을 뵈서 면담을 했어요. 면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후 내용은 앞에 말한 내용과 똑같이 이제 면접을 보고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지금 연구실에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대학원생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은 어떻게 하나요? 뭐 제가 먼저 답변할게요. 대학원생의 하루 일과는 그냥 회사원 조금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회사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워낙 이거 그 프로젝트에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출근을 해서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스웍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목 공부할 거는 없고 이제 뭐 보통 다 석사로 들어올 테니까 그 석사 일과부터 하면은 뭐 출근을 해서 이제 학기 중에는 그 수업이 있으면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고 이제 수업을 제외한 시간에는 이제 교수님이 시키신 일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나라에서 혹은
회사에서 따온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이게 수업만 듣는다고 내가 이 대학원 전공 과목, 학부 전공 과목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대학원 전공 과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제도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해도 넘어가고 시간도 뭐 10시, 12시도 되고 그런 게 좀 많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 대학원 졸업은 어떻게 하나요? 대학원 졸업 석사, 박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석사는 똑같아요. 졸업 논문 심사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석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2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수님 세 분, 자기 지도 교수님 한 분이랑 다른 두 분을 해서 세 분 앞에서 내가 그 졸업 논문 제시한 거를 심사를 한 번 받고 이제 그 심사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졸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석사 논문 심사는 뭐 웬만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발표하듯이 발표하고 통과가 돼요. 이제 문제는 박사죠. 박사가 되면은 할 게 많아져요. 일단 종합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60학점을 추가로 대하고 나서 60학점을 듣고 나면은 이제 세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종합시험을 쳐야 돼요. 그 과목에서 배웠던 전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종합시험 세 과목을 통과를 하고 이제 국제 저널에 논문을 쓰고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교수님께서 그래, 너는 졸업할 때가 됐다. 졸업 준비하렴. 그러면 이제 그때 졸업 논문을 준비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 논문을 하게 되면 이제 박사는 또 심사를 총 4번을 받게 돼요. 그리고 외부 인사가 들어오게 되고, 첫 번째는 이제 첫 학기에 예비 심사를 한번 보게 되고, 두 번째 학기에 본 심사를 보게 되는데, 두 번째 학기 본 심사가 총 이제 초심, 중심, 종심으로 나눠져서 이거를 흔히 말하는 디펜스라고 하죠. 방어하는 거. 이제 이거는 또 아까 석사랑 다르게 심사위원분들이 우리 학교 세 분, 지도교수님 한 분이랑 다른 교수님 두 분, 그리고 외부 인사 두 분이 와요. 그래서 이제 총 5분 앞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박사 디펜스란 걸 다들 아시기 때문에 다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5분 다 박사예요. 그래서 질문 공세도 엄청나고, 허점이 보이면은 막 엄청 그렇게 파고 들으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저도 한 번 보기는 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졸업을 하게 되죠. 네,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죠. 다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선배님들은 보통 어디를 준비하고 계시면 어디를 취업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취업 관련 얘기 같네요. 이제 취업 쪽으로 질문이 넘어와서 제가 한마디 이게 너무 제가 이제 대학원은 해가 질 때까지 있고 퇴근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하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고 저희가 취업을 잘하는 거예요. 저희 연구실 박상혁 교수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선배들이 어느 기업에 갔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보면은 다 웬만하면 다 대기업으로 갔죠. 항공 관련이 아니라면 현대차 같이 뭐 이렇게 대기업 취업을 잘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이니까 아직 졸업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뭐 제가 전공한 곳으로 막 좁아지죠. 이제 고정익무임기 제어니까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요새 뜨고 있는 UAB 관련하면 이제 또 현대, 한화, 아니면 이제 항우연, 카리나, 뭐 이제 카이, 저기 밑에 KFX 개발하는 카이도 있고 뭐 그런 쪽이 있겠죠. 그리고 어디를 취업하셨는지는 홈페이지 가면은 나오겠네요. 꼭 저희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알럼니 그 메뉴에 들어가면 동문 메뉴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졸업을 해서 뭘 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보면은 뭐 괜찮을 거예요. 어디 취업하셨는지는 뭐 그쪽으로 보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확실하겠네요. 뭐
다음에 질문 어디 준비하고 계시는지. 너 먼저 할? 너도 없니?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까 그냥? 뭐 그지 아직 이제 너 할래? 제가 저는 이제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했으니까 취업 준비에 대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 동기들이 있겠죠. 제 동기들 중에 이제 대학원을 안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뭐 취업한 기업들을 보면은 뭐 한국타이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제철,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기업들을 되게 많이 갑니다. 그 아무래도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가는 좀 중공업 관련한 제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공학과에서는 보통은 수도권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근데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고 생각보다 이제 취업을 이게 4학년이 돼서 이렇게 취업을 해야 돼서 이력서를 내다 보면은 아 이게 세상에 정말 기업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 그 말은 즉슨 자기가 공부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 그거에 맞는 자리가 하나쯤은 꼭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나중에 보면은 꽤 규모 있는 중견기업들이고 뭐 이런 건 제가 지금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아까 얘기처럼 좋아하는 거 찾고 그쪽 일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보이게 그렇게 되실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답변이 된 것 같고 이제 해당 학과를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추천하는 직업군이나 회사들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도 알고 싶네요. 이거는 저희도 지금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취직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야 이거는 저희도 알고 싶은데 혹시 뭐 알고 있는 추천하는 직업군이나 회사들이 있다면 뭐 있나요? 이거는 사실 저기 그 나중에 학년이 차면 3, 4학년 취업할 시즌이 되면은 그 인사 담당자 뭐 미팅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취업 일자리 센터인가? 거기서 이제 인사 담당자 미팅하는 그게 있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 물어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저희도 이제 똑같은 입장이라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혹은 취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거는 그쪽에서 도움을 받는 걸로 하고 이제 학과별로 나누어지는 커리큘럼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커리큘럼도 저기 각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커리큘럼이 표가 딱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1학년 1학기 뭐 배우고 2학기 뭐 배우고 다 그게 PDF 한 장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면 되는지 그리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과목을 몇 개 이상 들어야 되는지 그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스마트 드론공학과 홈페이지에서 이제 교과목 이수도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이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이제 채팅으로나 혹시 음성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이제 해드릴게요. DJI요? DJI. 이거는 뭐 제가 느낀 거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다른 드론들 이제 저가형 드론이라 그러죠, 흔히. 이제 그런 걸 날려보면은 뭔가 조악하다 그럴까? 느낌이 조악해요. 뭐 이런 컨트롤러도 잡아보면 일단은 돈 주고 산 상품이니까 그런 소비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소비자 플러스 전공자의 관점으로 보면 일단 저가형 드론들은 조악하고 제가 뭐 그쪽 기술 쪽에 관련해서는 자세히는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갬성이라 그러죠. DJI는 뭐 아까 말했지만 뜯을 때부터 이제 다 패키징 다 돼 있고 뭐 이제 어플 같은 것도 깔끔하게 딱 그 조종기랑 연동 잘 돼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거 안전장치라든지 뭐 그런 거 쉽게
세팅한 거 날릴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조종기랑 이 드론이랑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이 드론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진짜 우와, 얘네들이 괜히 1등을 하는 게 아니구나.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띄웠어요, 내가 드론을. 그래서 DJI 드론을. 근데 이제 뭐 주변에 전파 장애 같은 걸로 인해서 제 실제 경험인데, 그 얼마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신호가 약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신호가 약하다고 뜨고, 그냥 그러면 조종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근데 지가 알아서 떴던 자리로 돌아와요. 뭐 그런 게 괜히 와, DJI가 좋긴 좋구나라는 거를 느낀 그런 점이죠. 뭐 너무 DJI 찬양하는 자리가 돼버리나 이거? 이 영업을 뛰고 있네.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승차감의 비유를 하면은 다른 드론들, 저가형 중국산 드론들, 뭐 DJI도 중국산이지만 다른 저가형 드론들은 약간 마티즈 타는 느낌? 아반떼 타는 느낌인데, DJI는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진짜 되게 고급 세단을 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조종기 잃어버려도 쟤는, 그러니까 불안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지금 소프트웨어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많은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른 미국도 베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밖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DJI가 참 질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도 DJI에서 할 말이 있니? 저도 하나 해볼까요? DJI가 제가 3D 매핑, 드론을 활용해서 3D 매핑을 하고 뭐 좀 응용하는 활동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3D 매핑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성이라 해야 될까요? 호환성이랑 그리고 그 매핑하는 정확도 이런 게 제가 직접 이용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괜찮은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더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졸업 후 진로, 이제 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 졸업을 하고 졸업 후 진로에 관한 걸로 정리가 되는데요. 일단 석사 관련 진로를 이제 제이 선배가 답변을 해줄 거고, 박사 졸업 후 진로를 제가 할게요. 뭐 빨리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석사로 들어왔으니까 취업의 그 문이 되게 좁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전문 연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밖에 지원을 못해서 그 취업 문이 좁아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만큼 그쪽에 지원하는 사람도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은 학사일 때랑 똑같고, 그래 석사를 나와서 진로가 크게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취업이 있고 창업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항공 쪽을 되게 가고 싶었는데 좀 아무래도 맞지 않는 쪽으로 일단은 취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차피 플랜트가 이제 항공기에서 자동차로 바뀐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제어 전공을 살린다는 거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린 지금의 청사진은 아무래도 일단 현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저는 우선 진로를 결정할 때 그 현업에서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성취감이 되게 자극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게 좋아서 저는 일단 현업으로, 박사 과정을 밟기보다 현업으로 나가는 거를 선택을 했고, 뭐 그래서 회사에서 한 3, 4년 다니다가 좀 맞지 않으면은 저는 창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이 됐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학부 졸업하고 사회 나가는 게 1차 전직, 이제 석사 졸업하고 사회 나가는 게 2차 전직.
그러면은 박사 졸업하고 나가는 게 3차 전지인데 대충 비슷해요. 이제 뭐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게임에 비유하면 쉬울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박사를 졸업하게 되면은 갈 수 있는 분야가 좁아지는데 깊어지죠. 이제 회사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정부 출연 연구원, 연구소, 저기 카리,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제 항공우주 쪽, 드론 쪽이니까 우리는 이제 카리, 항공우주 연구원, 뭐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정말 연구에 재능이 있고 좋아하고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교수로 임용이 될 수도 있고 깊어지는 거죠.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 것 같네요. 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뭐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보면은 추후 연구실 탐방 일정 수립 후 이제 제 안내 예정이라는데 연구실에 이제 탐방 프로그램 해서 오시면 저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녹화도 되고 아무래도 포멀한 자리니까 해주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구실 탐방 때 오면 뭐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전 질문해 주신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 선배님들 세 분을 모셔놓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뭐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다 모시고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다만큼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에 이제 안내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학과장님께 그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그 탐방 일정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요. 멘토 팀 단위로 아니면 뭐 여러분들끼리 이제 그룹을 져가지고 이동해서 같이 우리 선배님들과 직접 조우하면서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